예, 오늘 패널 토론 주제는 웹3 게임, STO, 크립토 운용, 결제 등 섹터별로 해외 및 국내 규제와 비즈니스 현황에 대해서 의견 공유할 예정입니다. 먼저 웹3 게임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글로벌 웹3 게임 시장이 연 18% 이상의 성장률로 2030년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EA나 세가 같은 전통 게임사들도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P2E 게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서 게임 내 보상 아이템을 디지털 자산으로 교환하는 모델은 불법으로 간주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블록체인 게임 회사들이 해외 시장을 공략을 고려할 때 어떤 기회와 과제를 주목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김 대표님, 글로벌 웹3 게임 업계 동향과 주요 사례를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어떤 웹3 게임 모델이나 비즈니스 전략이 주목받고 있는지, 또 해외 규제 환경이 웹3 게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준비를 안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게임과 게임과 웹3의 만남이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되게 궁합이 잘 맞다라는 평가를 되게 많이 왔어요. 특히 디지털 자산 가치, You can own your digital property rights라는 이런 문구로 되게 많이 인기가 끌어왔는데, 그래서 2021년, 2023년까지 특히 국내 게임사와 일본 게임사를 중심으로 뭔가 매우 역동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20개 게임사 중에 약 15에서 18개 정도가 다 이 웹3 게임에 진출을 했고, 되게 다양한 모델을 많이 출시했었던 것 같아요. 한때 play to earn, X to earn이라는 방식으로 내가 게임을 하거나 탭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토큰을 좀 받을 수 있다. 조금 전에 대표 세무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에어드롭에 관한 생각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그 후에 이제 NFT를 활용해서 게임 아이템을 NFT를 화해서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좀 희망 섞인 비즈니스 모델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24년, 2025년 현재까지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뭔가 정말 재미있고 게임 본연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직까지는 좀 구축되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여전히 국내 넥슨의 넥스페이스에서도 아부다비를 본거지를 해서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의 아이템을 토큰화하고 또 NFT의 어떤 엘레멘트를 가입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보여는 있습니다. 좀 해외로 눈을 돌리면 사실 해외는 유비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게이머이긴 한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고요. 본질적인 이슈가 하나 있다면 사실 이 게임사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게임을 만들던 AI를 도입해서 게임을 만들던 자사의 매출에 조금 도움이 되고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열심히 찾고 계신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블록체인만을 활용하면 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큰을 만들고 이거를 판매하는 것 외에는 아직 좀 확실시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게임 업계 전반적인 좀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예상이 우궁무진하다고 예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잘 구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규제 환경과 관계없이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규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내는 게임 산업 발전법 때문에 이제 국내 P2E 게임이 사실상 좀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사실 국내를 외국 분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국내 규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고
또 해외에서 이런 유사한 규제가 좀 없다 보니까 이거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만 한 2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런 게임을 출시할 때 상당히 국내 유저들은 좀 제한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여져서 국내법 많이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동완 변호사님, 방금 김 대표님께서 해외 동향 비롯해서 인사이트 주셨는데요. 국내 규제로 P2E 게임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우리 게임사들이 부득이 해외 출시나 해외 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해외 진출 전략을 추진할 때 유의해야 할 점, 특히 사전 준비 절차나 특히 IP 이전 같은 실무적인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데니엘 킴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까 또 아련해지는 게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문체부랑 깨관위에서 이제 막 P2 게임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여기저기 저도 같이 빌려다니면서 막 발표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죠. 이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P2E 환경에서의 황금성 이슈에 대한 규제는 굳어졌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P2E 관련된 비즈니스를 국내에서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위믹스 같은 이제 위메이드 자회사를 통한 P2E 게임은 우리나라에서는 못 하는데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위믹스 토큰을 살 수 있었던, 뭔가 이상한 형태의 어떤 시장이 조금 형성이 돼서 이거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그럼 정말 투기 목적으로 토큰을 사라고 나 국가에서 조장하는 건가?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P2E 어떤 업계의 좀 특성을 좀 고려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처음부터 웹3 전용 게임을 만드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고, 웹2 쪽에서 IP가 어느 정도 좀 팬층이 있는 어떤 게임들을 웹3화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최근에는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웹2에서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사들은 법상은 외감 대상 법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중견 기업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견 기업이면은 향후 이제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거나 근시일 내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장이라고 하면 IPO 상장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출 증대를 위해 웹3 카드를 꺼낼 때 어떤 법률적인 리스크가 사실 걱정이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어떤 식으로 각 법인의 룰을 명확하게 할지,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P2E 비즈니스, P2E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NFT를 발행할지, 토큰을 발행할지, 거기서 한 단계 레이어를 추가해서 인게임 토큰을 또 별도로 발행할지, 이런 거는 사업 모델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토큰이나 NFT를 통한 매출을 현지 법인에서 발생시켜서 한국 법인으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이슈들이 가장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게 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회계나 세무적인, 특히 외감 대상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CFO님이 항상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 요걸 처음부터 설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예를 들어 웹3 쪽 P2E 성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2.5라 그래가지고 게임 자체는 웹2에서 돌아가는데 일정 데이터들을 웹3에 찍어내는, 로닌 네트워크에서 스카이마비스 쪽에서 투자한 게임들이 요새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토큰 발행 없이 일단 그런 식으로 하는 형태를 구성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좀 이슈는 최초로 블록체인 개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게임 개발 인력들만 있고 이걸 웹3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인력들이 자체 내재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3 쪽 개발 인력들을 외부에서 수급하거나 조달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조직 내부에 융화되지 못하는 갈등이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훨씬 큰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토큰 관련해서 게임 회사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쪽 관련된 인력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인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토큰이 있다 그랬는데 없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좀 준수할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건 세무적인 관점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인게임 토큰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인게임 토큰이랑 P2E 토큰, 상장된 토큰이 상호 교환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인게임 토큰을 통해서 인게임 내 재화를 구매하는 게 인게임 매출로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웹2 게임을 퍼블리싱하면서 웹3 게임을 동시 퍼블리싱한다고 하면은 어느 매출을 어느 법인을 계속시키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가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계도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 정말 조심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에는 STO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국내에서는 STO 관련 법제화가 아직도 지연이 되고 있어서 업계에 답답함이 큰 상황이고요.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STO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시장을 열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지원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 UAE를 비롯한 중동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혹시 UAE에서 STO나 토큰을 활용한 자금 조달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UAE 규제 당국은 이러한 증권형 토큰 발행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사항을 참고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네, 잘 들립니다. 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사실 그 UAE 같은 경우에 토큰 증권 발행, 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바이는 바라가 관장을 하는 거고,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이제 ADGM이라는 금융 프리존의 FSRA가 관장하는 규제 내에서 이제 발행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두바이에서의 토큰 증권 발행하면 당연히 메인랜드 사업이라서 이제 바라에서의 실질적으로 사업 그 바스프 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될 거고 그래야 이제 UAE 내에서 판매와 유통이 가능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식 자체가 UAE에서 중동에서는 이 사업자 등 제대로 된 사업 허가 없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은 조금 잘못된 거라서 제대로 된 규제 내에서 이제 그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또 이런 부분들을 또 피해가기 위해서 현재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의 예를 들면 ADGM 내에 이제 일반 법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일반 법인이 케이만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케이만 회사로 하여금 이제 에이비에이션 파이낸싱을 위한 그 RWA 토큰을 발행을 하고 판매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한 플랫폼을 이제 ADGM 법인이 서비스하는 그런 이제 모델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에 UAE 내에서의 가상자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토큰 발행과 마케팅, 뭐 판매 이런 행위들이 UAE 내에서 그 적법한 사업자 등록 없이는 UAE 내에서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 하에서 움직이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토큰 증권 발행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심지어 두바이 같은 경우는 아예 바라와 협업을 통해서 그 두바이 DLD라고 하는 이제 그 토지 등기부 등본 그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아예 이 글로벌 프로텍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등기 작업도 토큰화 프로젝트를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최대한 실물 자산과 그리고 이 토큰 증권을 통해서 토큰 증권 발행을 통해서 실제로 이 내용들을 규제하고 사업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엔 그 두바이 혹은 ADGM에서 이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고 토큰 증권 발행을 하려고 할 때 다른 해외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제도와 법제가 어쨌든 갖춰져 있고 예측이 가능하고 또 규제기관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호적으로 이제 플레이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데 그쳐야지 필요한 이제 라이센스 없이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 실제로 두바이의 경우에 뭐 그동안 많은 프리존들이 관련 사업 다 할 수 있다라고 선전하면서 DMCC나 다프사, 뭐 DSO, DWTC 이런 프리존들이 실제로 기업을 다 유치를 해놨는데 바라라는 이제 관련 규제기관으로 통합이 되고 나서는
거기에 설립을 해놓은 업체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지난 3년여간 바라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과정들만 이렇게 실제로 거치면서 또 떨어져 나갈 업체들은 이제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겪었는데, 이제 우리 기업들은 이제 또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제도화되어 있는 법제 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를 실제로 여기서 취득을 하고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엔터티들을 다른 엔터티들이나 다른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데 그치면서 실제로 그 마스프 사업자는 다른 곳에서 취득을 하고 움직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종합적인 고려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실제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해서 라이센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STO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 중동 지역 이외의 STO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다니엘 킴 대표님께서 좀 경험도 있으실 것 같고, 일본, 홍콩이나 미국 같이 제도가 잘 갖춰진 국가들은 실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그 글로벌하게 뭐 STO, 뭐 토큰 증권, 뭐 RWA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불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리서처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블랙록 비들 펀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시가총액이 오르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에 또 굉장히 여러 가지 STO 플랫폼들이 존재합니다. 뭐 ADDX, STDX, 인베스타X,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또 일본은 아마 STO 관련된 법규는 굉장히 오래전에 좀 규제화가 됐는데 현재까지 큰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토큰 증권법이 뭐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사실 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글로벌하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늦었다, 저는 또 반드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원래 자본시장의 중심이었던 미국에서 그나마 조금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트렌드라고 말씀하시면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이 그 어떤 뭐 실물 자산의 토큰화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그 진혜님께서 발표해 주셨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부동산 시장 또는 원자재, 금 이런 것들의 움직임보다는 그 현실적으로 이제는 자본 시장에서 좀 인기가 없었던 또는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실물 자산들의 토큰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회사의 채권 또는 선박, 항공,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들의 토큰화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법제화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네, 늦은 건 아니군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는 가상자산 운용 및 투자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투자 상품이 등장했고, 전통 금융권의 참여가 늘면서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하거나 은행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 가상자산 운용 환경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은진 이사님, 그 글로벌 크립토 자산 운용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특히 어떤 방식으로 펀드들이 투자를 하는지, 규제 측면에서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는지, 그리고 커스터디나 위탁 서비스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더불어서 스타트업에 가지는 의미까지 네, 종합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제가 다 답변을 다 커버를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금 다니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들 펀드의 경우에는 저희 파이블럭스가 사실 그 초기 생태계 참여자로서 참여한 바가 있고요. 그 비들 펀드가 시큐리타이즈라는 회사를 통해서 토큰화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 파이블럭스가 시큐리타이즈의 어떤 토큰화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키 관리 시스템, 월렛 인프라스트럭처 그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해서 저희가 그 비들 펀드의 생태계 그 참여자로서 참여를 한 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기를 미국에서 끌었고 규제화 관점에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뭐 지니어스 법안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가상자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뭐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아직은 뚜렷한 그 규제 명확화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전통금융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의 경우에 그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그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허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오늘 보도자료로 나오긴 했는데 일본의 메가뱅크 중에 하나인 SMBC가 저희 그 파이블록스, 아발란체 그리고 TIS라는 회사로 같이 다 함께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POC를 저희가 이번에 론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통 금융에서도 좀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어떤 그 이미 신뢰성과 보안성이 확보된 어떤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좀 더 어떤 그 확장성에 있어서 좀 더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크립토 결제와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그 진인니 이사님께 지금 최근에 국경 간 결제나 스테이블 코인 활용한 지급 결제가 전 세계적으로 좀 각광받고 있고 현재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작년 말 기준 월간 거래량이 4조 달러를 넘었다고 해요. 비록 이건 전통 결제망 소규모에 비교하면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런 해외 시장을 겨냥하면 저희 스타트업도 결제나 송금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스테이블 코인 사례 외에도 이런 국제적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때 참고할 만한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결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저희 파이블록스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키워드가 올해 키워드가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고 두 번째 페이먼트 결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스트라이프라는 회사가 브릿지라는 그 암호화폐 결제를 위한 회사를 11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좀 그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화제가 되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보다시피 많은 그 기존의 레거시 결제 회사들이 이런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을 그 결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봤을 때도 앞으로 그 스타트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결제 생태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B2B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뭐 리플과 같은 그런 레거시 좀 암호화폐 그 업종 중에서도 좀 더 B2B에 특화된 부분이 리플을 통해서 많이 보시고 그 외에는 이제 소매 쪽 뭐 B2C로 보면은 뭐 USDC나 USDT가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마 분명히 뭐 사용자 경험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아직은 웹3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결제가 아직은 좀 일반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좀 허들이 있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타트업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세무 관점에서 추순호 세무사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할 때 암호화폐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할 때 세무 관련 환경도 큰 고려 사항이고요. 해외에서 발생한 암호자산 수익이라도 국내 법인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될 수도 있고 또 국가 간 이중과세나 뭐 과세 보고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내 법인이 해외 사업을 전개해야 할 때 유의해야 할 그런 세무 실무들이 어떤 게 있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게 세무적인 관점에서 좀 저희가 안타까운 점이 세법의 어디 규정을 찾아봐도 사실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어떤 거액의 어떤 세금을 추징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러면 이제 쟁송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법원의 어떤 그 판례라든가 이런 걸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이제 대부분의 어떤 블록체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다 스타트업들 어떤 영세하고 이런 여건들 때문에 어떤 거대 자본을 가지고 일단 시작하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의 어떤 그 코인의 어떤 그 초기의 어떤 그 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확보된 자금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 이런 회사들이 이제 어떤 조금 성실한 납세 의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구조를 짠다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초창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가이드라인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판례도 형성이 안 되는 게 판례가 형성되려면은 조금 법률비를 좀 거액을 써서 어떤 국가랑 쟁송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스타트업이나 이런 블록체인 기업들이 좀 재무 구조가 열악하다 보니 그냥 세금을 막고 그냥 이제 조금 회생 약간 불능한 상태가 돼서 다시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서 사업을 하는 형태가 이제 좀 빈번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제가 좀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점이고, 제가 최근에 좀 이런 자리가 주어지면 세미나를 많이 다니면서 초반에 이제 그러면 이제 사업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이게 세무적인 관점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해외에 아까 했듯이 어떤 ICO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어떤 좀 잘못된 지식을 갖고 그냥 법인을 만들었다가 이제 나중에 뭐 역외탈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실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도 좀 간주돼서 이제 어떤 거액의 세금이 추징당하고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사실 이제 조금 구조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어떤 세금 문제는 좀 이제 극과 극이 될 정도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절하게 좀 자문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초기에 좀 사업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동완 변호사님도. 예, 그 진희님 말씀 듣다 보니 저도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이게 스트라이프 결제가 사실은 블록체인 상에서는 되게 B2C 모델에 다 도입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인들은 스트라이프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인으로 사실 웹3 쪽 B2C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도 결국 해외 법인을 또 만들어서 그 법인이 스트라이프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만든 모델에 결제를 붙이는 경우가 덜어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그 스트라이프 대금의 그 입금 정산 자체가 뭐 싱가포르 법인이라고 하면 싱가포르 법인에게 될 거다 보니까 이거는 또 의도치 않아도 지금 대표 세무사님 말씀처럼 또 탈세가 사실 되는 부분이죠. 이걸 신경 쓰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 구조를 좀 잘 짜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분들 신경 쓰실 것도 너무 많고 재무적으로도 사실 이렇게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뭐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뭐 정부나 아니면 뭐 그 초기에 사실은 비용을 들여서 구조를 잘 짜는 게 나중에 큰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마련한 질문들은 이 정도였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 질문을 받은 것 중에서 몇 가지 선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해외 진출 시 각국 프레임워크에 따른 법인 설립, 은행 계좌 개설, 법정화폐 이체 등을 고려해서 추천 사업지 어떤 게 있을지 김동완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데니엘 킴 대표님께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에 대한 고려사항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법률가 관점에서 김동완 변호사님은 어떻게 추천을 하실까요?
저는 사실 그 데니얼 킴 대표님 발표가 그냥 정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법률적인 고려 관점은 사실 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 사업 모델이 가지는 특별한 법률 규제 관점 이외에는 별다른 고려사항은 없을 것 같고, 은행 계좌 개설은 사실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도 이제 필요하신 경우가 많고, 뭐 우리나라 같이 뭐 예를 들어 페이롤을 크립토로 하면 위법이다 뭐 이런 이제 특별한 형태의 규제들을 갖춘 국가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은행 계좌 개설이 필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은행 계좌 개설이 되게 어려워졌죠. 그래서 저 일전에 일본 다녀오셨을 때도 은행 계좌 개설이 엄청, 뭐 6개월 정도는 그냥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래서- 빠른 편이라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뭐 현지에 뭐가 없으면 거의 그 정도가 걸리는 상황이고, 아예 인터넷 은행 말고는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은행 계좌 개설은 제일 편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소셜 시큐리티 넘버만 있으면 아직도 은행 계좌 발급은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런 현금이 실제로 얼마큼 필요한지, 규제 회피를 얼마큼 좀 고려하고 있는지에 따라 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문득 생각이 들어서 그 하지원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 UAE 내에서도 바라도 있고 뭐 ADGM도 있고 여러 가지 특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사업지를 가장 추천을 하시고 지원이 많이 가능하신지 그것도 뭐 사업 유형별로 다를 것 같긴 한데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그동안은 저는 아무래도 ADGM을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었어요. 바라라는 기관 자체가 사실 급작스럽게 두바이 정부에 의해서 세워진 기관이고, 실제로 정말 한꺼번에 많은 정말 우후죽순 격의 그런 업체들이 많이 몰리면서 사실 실제로 그 오토리티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오토리티 자체도 신규 기관이라서 역량이 없는데 거기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고 또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진행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고, 우리의 사업 모델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래도 예측 가능이 확실한 ADGM을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바라의 경우에도 사업자들이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면서 생기고 있고, 실제로 뭐 예전에는 이제 MVP 페이스였고 지금은 IPA를 가진 상황에서 이제 돌려보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규제 당국에서 뭔가 레드 플래그가 뜨면 그 상황에서 바로 이제 라이센스를 중지하고 다시 그런 자정 노력을 거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는 ADGM과 바라가 그래도 유사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어디서나 문제인 은행 계좌 개설인데, 은행 계좌 개설은 두바이 바라의 경우에는 당연히 메인랜드에서의 사업이니까 UAE에서 그 UAE 센트럴뱅크의 영향을 받는 시중 은행들의 계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인 것도 맞지만, ADGM의 경우도 사실 법인은 ADGM에 설립되었다고 해서 ADGM 내에서 자체적으로 계좌를 열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UAE 내의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계좌 개설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엔 시중은행들이 굉장히 법인 계좌 개설해 주는 거에 어려움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당연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ADGM에서 설립을 한 업체들의 경우엔 계좌 개설이 안 된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바라도 그렇고 ADGM도 그렇고 충분히 시중은행들로부터에 이제 요청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데, 어쨌든 최소 그래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에 워낙에 힘들기 때문에 그게 뭐 법인 설립 단계, 그리고 또 사업 허가 등록을 하는 그
어프로벌 받는 과정부터 동일하게 평행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어려움은 겪지만 법인 계좌 개설 자체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한다. 사업 등록증 허가를 받았는데 그런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도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사업지로서의 그 곳이나 아니면 또 뭐 글로벌 확장성의 상황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두바이, 아부다비가 제일 지금은 선호되는 지역이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라이선스 외에 실무적으로는 정말 은행 계좌 개설이 제일 큰 허들인 것 같아서 이 부분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싱가포르, 일본 등의 우리나라에 비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 투자가 자유로운 국가에서 토큰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할 때 토큰의 내재 가치 평가 방법. 이 부분 혹시 진희 이사님은 알고 계신가요? 내재 가치 평가 방법? 사실 저희 뭐 파이브럭스에서 토큰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있으면서 느끼는 점은 아무래도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비해서는 규제가 아무래도 이제 법제화가 조금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 투자자분들이 이런 가상자산을 보시는 시각이 조금은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근데 토큰 내재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이거는 회사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유틸리티가 확실한 유틸리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커뮤니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확장성 측면은 어떻게 되는지, 일일 사용자 수나 월별 사용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좀 킬러 앱 같은 서비스가 나와야지만 어떤 내재 가치도 따라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내재 가치 평가하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아직도 확립되지 않아서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큰의 내재 가치?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실제 뭐 세무 관점에서는 내재 가치는 이제 판매를 통해서 어떤 교환 가치가 생길 때 이제 인식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제 어떤 발행 당시에 어떤 내재 가치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우리 국내 거래소 이렇게 상장할 때도 어떤 초기 어떤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그런 평가를 통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고 좀 발행 회사에서 좀 임의적으로 정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시가 시중 가격을 시가가 생겼을 때 가치 산정 가능하고 그 전에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이 ODA 같은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통한 블록체인 관련 해외 진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인데, 이 부분은 해외 쪽 많이 알고 계시는 데니엘 킴 대표님 혹시 알고 계신 부분 있나요? 공적 원조 사업. ODA.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내에 비롯해서 이제 그 비영리 기구에 대한 기부 또는 증여 활동이 뭐 스테이블 코인 포함한 가상 자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법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쪽에 이런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나 은행 언뱅크된 분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혜택을 많이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원조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가상 자산의 이로운 좀 유틸리티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 난민이나 이런 쪽 뭐 돕는다는 거 저도 추상적으로만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뭐 이거는 해외 진출 사례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NGO에서 많이들 지원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도 질문이 있으면 시간 관계상 저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 국내 규제 불확실성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본 발제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국내에서 크립토를 취급할 때 규제의 관점, 그러니까 세무나 이런 관점을 제외하고 규제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크립토를 취급함에 있어서 부담하는 라이센스 이슈, 다시 말해서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의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여기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갖춰서 금융당국이나 조세당국이랑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지위에 놓이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금 조달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정도일 텐데요. 첫 번째 관련해서 법상 이제 명문 규정은 다음에 어느 하나를 이제 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본다라고 해서 1호가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를 하는 자, 2호가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만 놓고 보면은 소비 전문 투자자, 제가 이제 집에서 제 자산을 트레이딩해서 거기에 따라 이익을 발생시키는 자,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런 경우에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기존에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을 내고 있지 않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한 상장 법인 같은 경우에 크립토 취득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규제 불명확성 때문에 크립토에 직접 투자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많았다면, 그런 이제 작년 말 대법원, 그 전에도 사실 학급심 판례는 좀 많았는데 최초로 대법원 판례, 관련 취지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이제 마치 자본시장법상의 규정, 그 논리 구조를 그대로 따라와서 매도 매수를 하더라도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이익으로 하면은 업이 아니다, 이제 그런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여유 자산으로 상장사나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인이 크립토를 사고 팔고 하는 게 규제 이슈 자체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네, 대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사업의 해외 진출 세미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DLG, 세무법인 DLG를 통해서 블록체인 사업의 해외 진출에 관해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귀한 시간, 오랜 시간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참석자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